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한 해에 약 7만 건. 요즘 들어 실종 알림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대부분은 돌아오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납치를 당한다고 보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을 했던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예요. 도시 괴담 속 실종과 장기 매매. 대한민국 1호 탐정 임병수 탐정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병수 탐정이고요. 그럼 이제 탐정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을 경찰에 서는 비유를 항상 하고,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을 사설 탐정으로 비유를 저는 합니다. 우리 아이를 더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 학원이나 과외를 보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민사상의 사건이라든지 형사상의 사건이 생겼을 때 변호사를 만나거나 경찰을 만날 수가 있는데, 경찰은 내 사건에 완전 집중해 준다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요. 여러 사건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탐정을 찾아가서 내 사건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 그 사건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경찰관처럼 우리가 수사권은 없지만 마치 기자처럼 현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분이 필요로 하는 민사적, 형사적 소송 증거를 우리가 촬영을 통해서 확보를 합니다. 탐정님이 지금 데이터 엄청 많을 테니까 어떤 의뢰가 좀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우리나라에서는 불륜 증거 수집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한 7, 80%는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다른 데 자꾸 도파민이 뭐 이런 자극을 요구하는 것 같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뭐 기괴한 그런 불륜 형태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탐정님을 섭외한 이유가 실종. 요새 실종 안내 문자 너무 날라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분들. 강화도 갯벌에서 하반신만 발견이 됩니다. 저는 납치됐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종 신고되는 사람들이 4만 9천 명이 2024년에 나왔던 경찰청 통계인데, 다른 데이터를 보면 보통 7만 2천 건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언론에서 한 해에 실종 신고되는 데이터를 7만 명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97%, 그러니까 95%에서 최대 98%는 이틀 안에 찾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분들. 자, 실종이 됐는데 찾은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나머지 그 포션에서 사고나 어떤 자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신이 발견되는 분들도 1년에 한 1,000건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다 제외하고 정말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1년에 300건에서 700건까지는 지금까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숫자에 우리는 항상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항상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2022년도에 가양대교 남단, 가양대교 남단과 가양역 사이, 보통 이제 가양대교 남단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거기에서 한 달 기준으로 성인 3분이 실종이 되거든요. 첫 번째 김가을 양이 실종이 됐고 지금까지 아직 찾지를 못했고요. 한 달이 지나서 20대 후반 이정우 씨라고 남성이 실종이 됐는데, 이분은 근시일 안에 강화도 갯벌에서 하반신만 발견이 됩니다. 경찰에서 DNA를 보니까 그 가양역에서 실종된 이정우 씨로 판단이 돼요. 언론에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30대 여성이 또 실종이 돼요. 그래서 가양대교 남단에서 연달아 3명이 실종이 되는데, 3분 다 실종이 됐다라면 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이나 사고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3분 중에 한 분이 하반신만 나왔다라는 거는 미스테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양대교 남단도 가봤고,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남단에 발을 디뎌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쭉 걸어가면 그 밑에 이제 올림픽대로가 쫙 밑으로 지나가요. 걸어가다 보면 올림픽대로에서 가양대교 남단을 이렇게 합류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까지 제가 쭉 걸어가거든요. 걸어간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한참 한 몇백 미터를 가야 카메라 1이 등장합니다.
카메라 1이라는 네. 거 다리 위에. 맞습니다. 예. CCTV가 이렇게 많은데 왜 못 찾냐? 못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입증을 하기 위해 현장을 가요. 예. 그래서 카메라 1번의 위치가 정말 한 20-30분 정도 걸어간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2, 카메라 3. 가양대교 위에 있는 카메라들은 있긴 있지만 가양역에서 가양대교에 올라서서 가양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에서 합류하는 차들과 합류되는 그 합류 지점까지 약 30분 정도 거리 동안에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카메라가 있는 거고 실제로 김가을 양은 밤 11시 좀 넘어서 마지막으로 잡혔는데 그 카메라에 그 대교 위에 설치된 카메라에 잡힌 게 아니고 지나가는 버스 블랙박스에 잡혔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잡힌 거고 마지막에 블랙박스에는 또 찍혔다. 그럼 그 다음에 찍힌 거는 없다. 그럼 북단으로 걸어간 것도 아니고 다시 내려와서 찍힌 것도 없거든요. 그럼 중간에서 남단 부근에서 사라진 게 돼요. 그럼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한 1.5m, 2m 좀 안 돼요. 이렇게 그걸 따라서 계속 걸어가거든요. 걸어가는데 차도와 인도 사이에 펜스가 있어요. 그 펜스가 우리 성인의 무릎 위 정도 한 허벅지 정도 한 1m 50 정도 되려나?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좁은 상태에서 걸어가면 이제 밤 10시, 11시, 12시, 2시 제가 시간차를 두고 다 가봤는데 11시만 넘어가면 굉장히 한적해집니다. 거기가. 그리고 만약에 승합차나 좀 높이가 있는 차들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차를 댔다. 되면 뒤에 가는 차나 좌측면에서 가는 차 입장에서는 대상자가 가려집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납치됐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서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종보다 더 나아가서 이 장기매매, 인육 이런 도시괴담이라 할 수 있는 얘기가 도는데 네. 탐정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있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그 아까 실종이 되고 나서 나머지 그 300명에서 700명 그것도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인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분들이 범죄에 기인했을 확률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나머지는 뭐 자살이 이런 거 다 뺀 거고 그러면 범죄에 기인했다라는 거는 자발적인 실종 말고는 납치인 거죠. 그 납치의 목적은 주로 경제적인 돈의 목적이 가장 많고 캄보디아 사건도 그랬었고 두 번째는 성적인 뭐 성매매나 이런 목적이 두 번째가 있는 건데 나머지 세 번째는 그 몸 자체가 목적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몸 자체가라는 거는 어떤 그 몸 자체는 이제 올건이죠 말 그대로 장기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인터넷에서 어떤 걸 검색하셔야 되냐면 KODA라고 있어요. KODA. 그런데 거기 가면 인간의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전부 다 이식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그래요. 그런데 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우리나라가 제정이 2000년에 됐습니다. 2000년에. 네. 2000년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2000년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자, 화장실에 가면 터미널이나 역이나 이런 데 가면 장기 맞아요. 삽니다. 뭐 귀신 헬리콥터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인 게 한 20여 년 돼요. 그게 2000년 전이면 뭐 90년대, 80년 저는 학교 다니고 뭐 그럴 때니까 사실 얼마 되진 않았어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2000년에 제정이 되면서 장기를 사고 파는 걸 금지시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2000년 이전에는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장기 브로커를 통해서 신장을 팔았다. 이런 사례들이 일단은 많이 주변에 들어봤으실 것들 거고 2000년 이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왔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이 7천만 원 또는 1억 5천만 원 들여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왔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이 수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아. 또는 뭐 돈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질병에 걸리셔가지고 이 장기만 있으시다면 사실 수가 있어요. 나도 이것만 이식받으면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장기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해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버님 보시기에? 만 명? 5만 명이에요. 아, 되게 많네. 2023년 기준으로 3만 3천 명이었고
2024년 5년 기준으로는 5만 명. 어떤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냐면 부산 광수대에서 수사를 한 건데 우리나라의 유명 병원입니다. 큰 병원에서 장기 이식 수술이 벌어진 게 여러분들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지금도 대형 병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경남지방청에 수사를 하거든요. 수사를 하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그 중간에서 활동한 병원 직원의 일탈행위다라고 선을 긋죠. 거기까지만 우리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면 친인척 관계나 이런 게 입증이 돼야 되고 디테일한 검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집도의도 있어야 됩니다. 수술 인프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위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조한다는 건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장기를 공여하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이 공여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친인척 관계가 아닌 거예요. 조건이 안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가족으로 위조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장기를 공여하겠다. 그분들이 4천에서 5천 명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는 받으려는 분들이 3만 3천 명, 공여한다라고 약속하신 분들이 1,000에서 1,500명 정도였어요. 지금은 조금씩 늘어났죠. 어쨌든 수치만 봐도 엄청난 갭이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네. 미스매치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을 했던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라는 나라 가면 2주 만에 이식받고 오는 거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어디 출처도 모르는 누군가의 장기가 공여돼서 수술받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단체가 미국의 국제 엠네스티라는 인권단체입니다. 인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비윤리적인 학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자, 이러한 것들은 국제 엠네스티에서 중국을 가서 조사한 게 아니라 그 장기 이식 수술에 관여했던 중국인 의사가 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해서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소스로 인해서 그런 조사들이 막 이루어져요. 그게 2000년대거든요. 2008년도에 중국이 올림픽을 엽니다.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이런 공언을 해요. 우리는 사형수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 이식 수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하고 있었다.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캄보디아의 어떤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 때 제가 캄보디아를 수배자 잡으러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프놈펜을. 거기에 가면 도박하다가 뭐 들어가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빚 갚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언론에 이번에 알려졌죠. 자,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이제 막 손도 뭐 잘리고 여러 가지 범행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필요 없어지면 자기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우리 돈 1,000만 원에 팔아 넘기고 이런 증거까지 다 수집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배 태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끝. 그럼 배 태워서 가면 어디로 가는 거냐? 장기 적출되는 거다. 뭐 최소 몇백 명 정도 되는 네. 그 실종자 지금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네. 그들이 어떤 이런 인신매매 장기 쪽과 연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본다라고 탐정님이 보시는 거죠. 네. 납치를 당한다고 보는 거죠. 그럼 탐정님이 좀 실제 겪으신 실종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40대 초반의 여성이 의뢰를 했는데 남편이 40대 후반이에요. 네네. 근데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2명 있는데 사업을 실패해서 빚을 많이 져놓은 상태에서 이제 가출을 했는데 남편분이 40대 후반의 남편이 근데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제가 이틀 만에 찾아냈거든요. 찾아냈는데 야산에서 목매달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야산이 이렇게 국도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디로 간 것 같냐고 오히려 물어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 부모의 선산으로 간다거나 자기가 정말
친하게 지내거나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큰형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간다거나 그쪽 방향으로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타고 간 차에 대해서 왓스를 걸어다는 걸 요청을 해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마지막으로 CCTV가 잡힌지를 보고 어디까지 잡혔다 하면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추정되는 부분들을 다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찾는 데가 저는 물가를 제일 많이 찾아요. 저수지 같은 데. 저수지 같은 데 가면 그 안에 타이어로 직접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타이어 흔 같은 거 다 보고 다니고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터 주인분들한테 다 얼굴 보면 주면서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이제 적지 않은 비용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 뒤쪽으로 순찰차가 쌩 지나가죠. 경찰들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하는 거를 저는 못 봤어요. 저희는 이제 디테일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분이 가는 길에 고속도로 쉼터 같은 게 보통 있거든요. 이렇게 차량 쉼터, 국도변에 네네. 거기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보통 거기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저수지 같은 데도 가시고 야산 같은 데도 가시는데 이분은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쉼터하고 좀 가까운 야산에서 돌아가셨어요. 목매달아서. 근데 그걸 저희가 찾아냈죠. 어떻게 저셨어요? 그 일대를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를 일단 다 뒤지고 그 다음에는 차량 쉼터 같은 데를 뒤지고 그리고 저수지하고 저수지가 연결돼 있는 이분이 갈 수 있을 만한 동선을 지도로 그려가지고 정차할 할 만한 데를 또 뒤져요. 그래서 그 쉼터를 찾아낸 거고 쉼터 인근에 보면 야산이 보통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를 뒤졌는데 쉼터에서 거의 눈에 보일 정도에 올라가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목매달아 돌아가신 건데 제가 이때 충격을 받은 게 일단 의뢰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 의뢰인이 아들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현장에. 아우. 그러니까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제가 이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이제 자기도 이렇게 아연 실색을 해가지고 기절을 하시려고 하는데 애들을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엄청 제가 저를 막 자책했죠. 제가 폴리스 라인을 칠 수도 없는 거고 경찰은 이제 다른 사건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좀 지금도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실종 신고의 95% 말씀대로 빨리 찾는다고 하셨는데 네. 좀 장기 실종으로 가는 그 위험 신호랄까요? 이거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좀 탐정을 찾아가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신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루틴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식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루틴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에서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고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MZ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20대, 30대 MZ 분들이 전화 통화를 많이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SNS로 그쵸. 하고 뭐 페이스북 메시지로 하고 카톡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개인화돼 계시고 뭐 이렇게 좀 개인주의적인 친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실종 데이터에 안 잡히고 늦게 잡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왜냐하면 누가 신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혼자 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굳이 20, 30대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40대 분들, 50대 분들도 결혼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결혼했다가 이혼하셔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인 가족이 많다는 거는 많이 지금 보편화가 이미 됐죠. 그죠, 근데 그죠. 이 1인 가족들이 통화 내역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수사를 할 때 통화 기록이 안 남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상징후다라는 것보다는 예방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으면 통화 기록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는 게 좋겠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연락이라도 자주 하고 카톡 말고 우리가 통신상의 기록이 뜰 수 있게 통화 기록을 남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